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금요일날 좀 마음 편하시죠? 네, 천천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투자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지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평가 성장주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저 포트폴리오에는 크게 저평가 성장주 이게 메인이고요.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종목, 그리고 세 번째는 수혜주, 테마주죠. 요 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수혜 테마주 같은 경우는 2차전지하고 5G를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턴어라운드란 종목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서 실적이 단기간 안 좋았다가 나중에 투자가 끝난 이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저평가 성장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이 여기 검은 선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크게 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종목이 존재합니다. 고평가된 종목이 있고요. 저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고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이 많아진 종목인데 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오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PR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몰려가지고 고평가된 겁니다. 사실 이런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향후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반면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을 선취매한 뒤에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저평가주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개념도인데, 자, 보통 1년 단위로 투자를 해요.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10,000원이에요. 이게 적정주가입니다. 이 기업이 매년 20%씩 성장한다라는 가정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20% 성장하니까 주가가 12,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성장률이 20%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적정주가에 10,000원짜리 적정주가에 산 종목이 20%가 오르게 된다면은 투자 수익률도 20%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종목을 자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평가된 종목이 있어요. 실제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종목이 있어요. 가령 이 기업을 30% 저렴한 7,000원에 거래되는 종목을 발견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그 다음의 수익률이 무려 7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지금 실적이 좋아진 기업, 지금 2분기죠. 그럼 지난해 2분기 대비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 기업을 찾습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굉장히 고수익입니다. 슈퍼개미들이 왜 저평가된 종목에 그렇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네가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실적이 좋아지고 저평가된 종목, 최상위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2%, 3%, 그러니까 최상위 1, 2%에 있는 종목만을 일단은 보유를 해요. 자, 그럼 제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에 50종목 이상을 다루질 않습니다. 최상위 있는 종목만 다루다 보니까 50종목 이내로 다루게 돼요. 우리가 투자 종목이 1650개가 되죠. 상장 기업 수가. 그 안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 테마 종목 빼고 그러면은
한 30개 정도 될 거예요. 보통 저평가 성장주를. 그럼 뭐 최상위 1, 2% 정도 돼 있죠. 이것은 올해 매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외에는 매도한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종목을 올해 매도를 했는데 여기가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 거짓말 같은 거 안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목표가 달성, 에코마케팅은 6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이걸 매도했을 때, 참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요. 모의 투자, 그러니까 회원한테 추천을 드릴 때 그 모의 투자를 했던 내용을 기재했던 수익률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유니캠은 54%의 수익률을 얻었고요. 코엘 패션은 60%, HR 사이언스는 51%. 근데 실제 HR 사이언스는 그 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100%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방송에서는 제가 100%라고 얘기했는데, 네, 올해 이거를 그 모의 투자 계좌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윈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수익률을 보였고, 여기서 빨간색이 목표가 달성을 이루어 가지고 매도를 한 거고, 이 검은 색깔은 약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나이스데미 같은 경우는 네, 수익률을 거뒀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했던 수익 그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난 종목은 애경산업 마이너스 14%가 났고 뉴플렉스가 마이너스 6%가 났습니다. 모두 실적이 제가 예상했던 그 원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단 주가가 떨어져서 매도한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손절 같은 건 제가 안 합니다. 왜냐면 손절할 종목이라면 처음부터 추천하지 말았어야죠. 기업 가치가 명확하게 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박앤셀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 하락에 의해서 손절은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률이고, 그러면은 올해 전체 수익률은 어떻게 됐느냐? 올해 지금 9월 달이죠. 올해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의 투자 계좌에 제 이름이 있죠. 여기에 그 1억 원의 모의 계좌 자금을 2019년도 1월 달에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20.8%입니다. 보통 제가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30%에서 40% 정도 수익률을 보통 달성해요. 보통 40% 정도를 달성하는데 올해는 보십시오. 이 종합지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추세였죠. 이런 장세에서 일단은 20%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바로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수익률의 근간이 바로 저평가된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게 되면은 워낙 싼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주가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수가 회복됐을 때는 워낙 싸게 거래됐고 실적 역시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하라라고 핵심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는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평생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반대로 주가는 오르지 않은 제일 위에 이런 저평가주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평생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보령제약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 이 종목 사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구나. 근데 오늘 제가 분석은 간략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엑셀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파워포인트로 한 20페이지 분량으로 기업의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히스토리와 실적, 자산, 밸류에이션,
재무 안정성, 최근에 사업적인 이슈, 그래서 향후 이 기업의 실적이 과연 증가할지 말지, 그리고 지금 사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PC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맛배기입니다. 그냥 맛배기. 그래서 핵심 내용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보령제약, 유명한 게 갤포스하고 용각산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의약회사입니다. 2011년도에 국산 신약 15호인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부, 이것이 지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내 고혈압 치료제 단연 1위 기업이 됐어요. 고혈압이라는 것은 고령화 수혜주죠. 그래서 향후 이러한 그 전문 의약품을 제조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는 고령화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이제 효과가 좋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남미하고 동남아 쪽에 진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국내 1위의 항암제 판매 기업입니다. 이 항암제를 만드는 개발 기업이 어디냐면 이제 바이젠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공동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 임상으로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성장 모멘텀도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보령 바이젠셀은 2020년도 내년이죠. 코스닥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유한 지분 가치가 약 30%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분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죠. 자, 제약회사는 소비재에 관련된 종목이죠. 거래처가 전 국민이죠. 그래서 특정 거래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비재 관련된 종목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매출액이 연평균 6%씩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례적으로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절반을 넘어서서 올해 역시 매출 성장이 이룰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률, 수익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과거 5년 중 가장 지금 수익성이 좋은 영업이익률 8%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매출 성장 플러스 이익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2017년 볼까요? 2017년도에는 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성 재고가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이제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털어내면서 그것이 이제 기업 회계에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가 됐고, 이런 악재를 한 번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회성 악재가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져요. 자, 분기 실적을 봐야죠. 분기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계절적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보니까 특별히 계절적 이슈가 없어요. 이게 지난해 1, 2, 3, 4분기고 이게 올해 1, 2분기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요. 일단 1분기를 볼까요?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자, 실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을 비교하려면요. 지금이 1분기다. 그럼 지난해 1분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2분기는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39%가 증가했네요. 2분기 때는 매출액이 1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71%가 증가를 했네요. 보시면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4%였는데 9%로 큰 폭으로 뛰어올랐죠. 2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6%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지난해보다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제가 저평가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첫 번째,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따지고 싼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난해 대비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팁이에요. 제가 왜 자꾸 방송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실적이 완전히 고꾸라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래처가 별로 없는 생산재 같은 경우, 가령 현대차에만
주력하는 혹은 삼성 그 반도체 장비주로서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아졌다가 하반기 때는 확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물건을 안 사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대한 이 진폭이 굉장히 커요. 실적에 대한 진폭이. 생산재는. 근데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뭔가 얘네들이 제품이 좋은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점점 확대가 되는 그 추세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한다면은 그 추세가 갑자기 꺾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재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기업은 지금 1, 2분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 역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에 좀 미약하고 그렇죠. 우리가 PC 앞에 가지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뭐 기업 탐방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소비재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한테는 최적의 투자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걸 누적으로 한번 보죠. 제품부터 볼까요? 어디서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주력 제품 카나버 당뇨병 치료제죠. 이게 전체 매출 비중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2분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가 매출액이 무려 18%가 증가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무려 18%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 기타가 있죠. 기타는 새로운 약품입니다. 제기인데 아직 매출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일단 차세대 성장 동력인 기타 의약품이 매출액이 4%가 증가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지금 다 좋아졌어요. 그렇죠? 모든 분야의 실적이 지금 다 증가했습니다. 갤포스 빼고 다 증가했네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을 한번 누적을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 비교했을 때 9%가 증가를 했네요. 영업이익은 무려 60%가 증가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중간을 딱 보니까 이 원가 보니까 매출 원가가 1%가 감소를 했고요. 이 판관비, 판매 관리비죠. 이건 인건비하고 마케팅,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무려 5%가 감소가 되면서 매출액은 9%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높은 60%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은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당 순이익을 봐야 되겠죠. 제가 EPS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PR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가 있는데 올해 1, 2분기 키높이가 완전히 다르죠. 1분기 때는 무려 40%가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40%가 증가했어요. 그럼 주가가 40% 증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2분기 때는 더 많이 했습니다. 2분기 때는 지난해가 약간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227%의 주당 순이익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걸 누적으로 볼게요. 네, 2배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가 첫 번째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보령제약은 전년 대비 무려 100%의 이익 성장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아직 2분기까지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해졌을 경우를 가령 하더라도 3, 4분기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래도 지금 현재 숙제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의 주가 성장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학생을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예요. 근데 1교시, 2교시 시험을 지난해 대비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이 있어요. 3교시, 4교시 시험 망칠까요? 그러진 않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교시, 4교시 시험을 엉망으로 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업 역시 1,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갑자기 3, 4분기 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고요. 자, 넘어가서 그럼 주당 순이익을 연간 단위로 보겠습니다. 쭉 있는데 2017년도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어요. 주식. 그 주식을 처분하면서 일회성으로 이익이 갑자기 반짝 좋아졌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실적에 의해서 형성된 주당 순이익인데 올해 추정되는 주당 순이익은 과거 역대로 봤을 때 일회성으로 좋아진 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실적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죠. 더구나 위에서 봤을 때 모든 제품들이 실적이 지금 다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나마다 뻔합니다. 굳이 4분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투자에 들어가셔도 될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소비재가 아니고 산업재였으면 제가 추천을 안 하죠. 아니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상반기 실적이 확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입장에서 이미 재고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3, 4분기 때는 물량을 더 안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소비재 기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 역시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혹시 모를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다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20종목 요 정도를 딱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반기 때 실적이 이탈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 경험상.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죠. 자, 그럼 PER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이 좋아졌으면 이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PER은 26.8이에요. 이 PER은 2018년도 실적을 EPS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추정되는 실적, 숨어있는 PER은 어떻게 되는 거죠? 13.9가 됩니다. 모령제가 한번 차트를 갖고 올게요. 자, 지금 이 정도 보령작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주가가 12,250원이죠. 자, 이 주가가 PR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거 역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PR이 27, 26 왜냐하면 얘들이 시장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암제 만드는 거 있고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가 1위로 올라서면서 갑자기 시장에서 높은 PR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3.9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 위치에 해당할 수 있는 위치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기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이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실적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100% 정도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실적은 큰 폭으로 오르는데 주가가 아직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PER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저점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평가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재무 안정성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재무 안정성. 한 번에 재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동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진 겁니다. 기업이 재무 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때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되는데 부채는 크게 장기 부채와 단기 부채가 있어요. 근데 기업의 위험에 빠지는 것들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는 모두 단기 부채를 못 갚아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 유동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유동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봤는데 170%예요. 100%면은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이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 이상 유동 자산이 70% 이상 있다는 얘기죠. 부채비율은 80% 미만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순차입금 비율도 순차입금은 존재합니다만은 얼마 없죠. 자기 자본은 50%도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근에 순차입금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항암제 투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력 그 매출 제품인 이 카나브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고요. 자, 돈이 본격적으로 왜 필요했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하게 돼요. 기존 안산 공장보다 약 2.5배 큰 아주 큰 공장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언제 끝났다? 2018년도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끝났으니까 이제는 공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겠죠. 그리고 투자했던 감가상각비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아까 지금 이 순차입금 비율이 35%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대출받은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 나가겠죠.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 걷어들일 수익에서 대출금을 갚게 되면 이자 비용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2.5배의 큰 예상 공장을 준공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앞으로 매출액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신규 거래처가 발생이 되는 거겠죠. 기존 거래처는 물량이 좀 더 커지게 되겠고, 신규 거래처 영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이 기업은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투자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은 투자 많이 했네요. 올해도 482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유형자산이 증가했는데 이게 반기잖아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유형자산 증가분을 거의 근접했죠. 더 넘어섰네요. 이것은 뭐냐면 기계장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208억 원인데 지금 비용이 66억 원을 썼어요. 결국 이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에서 끌어다 쓴 거거든요. 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즉 이 기업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저평가 성장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적도 좋아졌지만 앞으로 이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럼 저평가가 점점 심화되는 거죠. 결국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령제약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고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판단하시는 거, 이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좀 볼게요. 동원 F&B. 자, 동원 F&B는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자, 이 종목 역시 소비재죠. 저는 투자를 할 때 자꾸 왜 소비재를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말 있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저는 주제 파악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내용인데, 우리는 일개 개인 투자자예요. 그쵸? 개인 투자자잖아요. 자, 여기다가 왜 소비재에 주목해야 하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처가 많다. 안정적인 실적. 자, 이거 외에도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개인 투자자예요. 저 직업이 주식을 종목을 추천하는 이것은 사실상 부업입니다. 저는 제 직업은 개인 투자자예요. 여러분들하고 동일해요. 근데 저는 주제 파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뭐 볼게요. 직장인이다. 저도 직장 생활 25년 정도 하다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자, 그 전에 직장 다녔을 때 아침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해요. 집에 오면은 씻고 밥 먹고 맥주 한 캔 먹고 뉴스 좀 보다 보면 졸려요. 자야 돼요. 주식 공부를 언제 합니까? 기껏해야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점심시간에 잠깐 스마트폰 보면서 내 종목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거 파악하는 거 왜 더 있습니까? 좀 더 공부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냥 뉴스 보는 거죠. 뉴스 보는 거. 그리고 종목을 발굴할 줄 모르니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어떤 증권사가 무슨 종목을 추천했는데 목표가 얼마, 그럼 그것도 차트 보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사게 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종목을 발굴한다고 쳐요. 여러분 반도체 장비주 그러는데, 반도체 장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만져보신 적 있나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 그러면 그걸 삼성전자가 사갔어요. 팔렸어요.
삼성전자가 그 제품 쓰다가 몇 년 뒤에 교체할 줄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도체 장비를 본 적도 없어요. 만진 적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자동차 부품주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제가 타고 다니니까 제 자동차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해해서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제품이 경쟁사 대비 좋은지 나쁜지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한 적도 경험이 있죠. 산업자는 다 이런 거예요. 조선 기자재,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하나요? 본 적도, 만진 적도, 가격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음료 회사에서 새로운 맥주를 만들어냈다고 쳐요. 맥주 마셔볼 수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많이 팔리겠는데? 느낌이 오죠. 우리 그리고 라면 같은 거 좋아하시죠? 최근에 농심이었나요? 그 미역 라면이 출시가 됐어요. 미역국 라면 먹어봤어요. 맛대가리 더럽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판단할 수 있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그 동원수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동원산업이 아니고 동원수산이라는 조그만 이제 참치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에 진출한 거예요. 호토모토 도시락이라는 도시락 체인점에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호토모토 도시락은 일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1위 도시락 체인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라니까 기대가 되게 컸어요. 만약에 제가 가서 먹어보고 괜찮다,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이것이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맛있고 가성비가 좋으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늘 거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때 그때 3년 전에 갔었어요. 그때 체인점이 전체 한 4개, 5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포에 체인점이 생겨서 갔습니다. 거기는 도시락을 다 먹어봤어요. 다는 아니고 주력으로 팔리는 제품을 먹어봤는데 도시락 가격이 12,000원이었어요. 밥은 굉장히 맛있었는데 가성비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음날 주말에 편의점에 가서 백종원 도시락을 사 먹었어요. 3,800원짜리.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가성비가 3,000원대하고 12,000원대하고는 맛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가격 차이가 워낙 컸어요. 결국 소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굳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떠드는지 얘기를 안 들어도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 소비 제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 때문에 소비재 쪽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재 위주로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뭔가 반쪽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생산재를 다 버리고 소비재만 투자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워렌 버핏이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 당시 IT 제품, 첨단 전자제품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워렌 버핏은 관심도 안 뒀어요. 왜? 나는 모른다, 그거를. 도저히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유명한 얘기를 했죠. 모든 게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내가 확실히 아는 분야만 투자해도 된다. 그래서 세계 제2위의 자산 증시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제 전문가 입장이다 보니까 생산재까지도 다 분석을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루에 15시간을 분석하는데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까지 분석을 당연히 하죠. 시간이 많으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직장인들, 자영업자, 사장님, 그리고 주부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한쪽을 버리세요. 소비재 쪽에 집중하십시오. 아니, 중국집으로 돈 버시는 분이 왜 일식 같은 거를 탐내십니까? 분식집으로 떡볶이로만 제대로만 만들면은 3대가 먹고 사는데 왜 양식에 관심을 가져요? 설렁탕 하나만 제대로만 끓여도 진짜 3대가 먹고 삽니다. 근데 왜 자꾸 일식, 양식, 한식에 관심을 가져요?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한 분야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말이 좀 길었죠? 자, 동원 F&B 말씀 좀 드릴게요. 참치 통조림, 그리고
조미 유통 사업, 사료 사업, 조미 유통 사업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력이 참치 통조림 사업이죠. 국내 점유율 무려 79%인 독과점 기업입니다. 조미 유통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데다가 소스하고 드레싱 같은 경우를 판매하는 거예요. 즉석 간편식도 있어요. 이게 뭐죠? 최근에 나온 거. 최근이 아니죠. 네, 동원 양반죽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플러스 1인 가족.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식사 대용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급식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국 330개 업장에 하루 평균 13만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커피하고 샌드위치 전문점도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 근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전국에 7개 매장인데 어느 정도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참치캔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 죽이 무려 44%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쪽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진다라고 그래가지고 동원산업이 최근에 이 설비 투자를 또 강화했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자, 실적 보시죠.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소비재 기업의 위력이에요. 매출 성장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수익성이 약간 낮아졌어요. 참치 가격 이런 거에 영향이 있고 최근에 설비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다소 감소가 됐는데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참치 가격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참치 가격의 영향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매출액이 연평균 12%씩 증가했네요. 엄청난 외형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외형 성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이렇게 외형 성장이 지속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얘네 기업의 제품에 대한 브랜드력, 그리고 소비자들이 얘네 제품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그 구매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장이 언젠가 확 꺾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신규 제품들이 계속 출회가 되고 조미 가공식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실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자, 위에서 보시겠지만은 얘네들이 참치캔하고 죽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맛살, 어묵, 냉동 만두, 햄 이런 거 종합식품 회사가 됐어요. 과거에는 참치캔만 만들었죠.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매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올해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좀 들쑥날쑥했네요. 자, 매출액이 일단은 6%가 증가했고요. 1분기 때. 2분기 때는 매출액이 10%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1분기 때 무려 52%가 증가했고 2분기 때는 9%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어디서 좋아졌는지를 볼게요. 참치 통조림 쪽에서 전체 매출 비중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5%가 증가했네요. 이게 국내 독과점 기업인데 매출액이 5%가 증가했다는 건 아주 높은 성장입니다. 이미 성숙된 사업이죠. 그래서 이쪽은 참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 소스 유통 사업 이것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 버는 거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거죠. 참치 통조림 쪽에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계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신제품들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좀 일어나고 있어요. 유통사업 같은 경우는 소스, 식자재 같은 거 무려 16%나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그렇죠. 주력 사업은 일단 5%고 신규 사업은 16%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짚게 볼게요. 매출액은 1, 2분기 합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 높은 성장을 좀 거뒀어요. 보니까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가 1%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그러면서 매출 성장보다는 이익 성장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출 원가가 1%가 감소했는데 1% 가지고 그러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원가율이 무려 7,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 감소는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럼 왜 감소가 됐는지를 따져보니까 자, 수산물 쪽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면 얘네들이 물건을 좀 더 싸게 구입해서 통조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얘기잖아요. 판매가는 거의 비슷할 것이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뭐다? 참치 가격입니다. 참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마진 개선이 일어난 겁니다. 반대로 판매 가격은
이 원재료 가격은 9%가 감소했는데 통조림은 4% 정도 감소한 것에 그쳤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재료 가격이 하락에 따른 그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소스 가격도 3%가 떨어졌네요. 이제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가격은 좀 올랐어요. 근데 요건 이제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에 의해서 매출 원가율이 감소가 되면서 매출액은 9%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7%가 오르는 그런 실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분기 주당 순이익을 좀 봐야 되겠죠? 지난해 1분기는 59%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59% 굉장히 높게 증가했고 2분기 때는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보시면은 전년 대비 52%의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보시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요 정도 키높이였는데 올해 1, 2분기 실적 성장에 힘이 입어서 올해 추정되는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한 26% 정도 오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 실적 성장은 일단은 확신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그 결산 실적으로 갔을 때도 26%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 PER 이 기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싸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싸면은 금상첨화죠. 자, PER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죠?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안 22만 7천 원. 네. 22만 7천 원. 오늘 2% 올랐네요. 지금 PR이 15예요. 음식료 기업 주면은 15 정도면 보통입니다. 보통 상위권 음식료 기업의 평균 PR은 한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번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PR이 12.2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과거 이 기업이 PR 한 15 정도. 이게 평균이었죠. 이게 물론 저점일 때는 PR 13일 때도 있고 고점일 때는 22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중간값으로 따졌을 때 중간값보다도 큰 폭으로 지금 낮아졌죠.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PR이 올해 12.2가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PR 15.4, 여기 15.4.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면서 글쎄 PR 별로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뭐 그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숨어있는 올해 1,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 추정 실적까지 더해져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 숨어있는 PR은 12.2로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최근에 주가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뭔가 일회성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가 아니라 보니까 기관 쪽에서 뭔가 투매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요. 근데 매도하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순차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가 나왔던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혹은 마이너스 한 9%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자, 기관 물량이 확 나왔죠. 검은 색깔. 투매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싸진 겁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니라 없어요. 실적을 넘어서는 악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최고의 정보입니다. 투자 정보. 지금 여기서 너무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서서히 또 기관들이 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자, 볼까요 한번? 네, 너무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팔았었군요. 그때. 네, 외국인들이 그때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뭐 중국과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한중이 아니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그러면서 중국과 가장 근접해 있는 한국에 관련된 주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팔다 보니까 갑자기 이쪽에서 많이 팔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괜찮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매주 일주일에 2번 걸쳐서 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종목을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 최근에 5G에 이어서 내년 2020년도부터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룰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면서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총 40개 종목 중에서 핵심 종목 9개 종목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자산 증식을 이룰 것으로 일단 판단이 돼서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분야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몇 년 동안에 꾸준히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시장의 팩트를 좀 가져왔어요. 자,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무려 36%씩 증가를 합니다. 지금 순수 전기차가 2018년도 기준으로 160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이게 전체 자동차의 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쪽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직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한번 추이를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중국이 지금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환경 오염이 크다 보니까 그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밀었죠. 유럽은 15%에 불과하고 미국이 16%에 불과하는데 앞으로 2025년도까지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 이 보이는 거 있죠. 다 같이 성장을 하는데 특히 유럽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얘기예요. 유럽 그러면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독일 3사 포함해서.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독일 쪽이랑 좀 친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럼 2차 전지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각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제 법적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2024년도에는 파리하고 로마에 디젤 차량은 아예 진입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가솔린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전 세계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사들은 앞으로 이 도시에 자기 자동차가 못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 동안에 자기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로 먹고 살았던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됐을 때 자기들이 전기차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테슬라 같은 신생 기업한테 그 시장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 전기차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물건을 수출을 못 합니다. 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원하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지금 점점 이 법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에다가 발주를 한 거 보십시오. 수주입니다. LG화학이 지난해 하반기, 그러니까 2018년도 4분기에 수주 잔고가 80조였는데 올해 1분기에 불과 3개월 만에 140조로 뛰었어요. 엄청난 지금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 배터리를 재고를 확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미리 이쪽에다가 그냥 예약을 걸어놓은 겁니다. 만들어 달라고.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자, 졸지에 LG화학 같은 건 수주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늘었어요. 자, 그러면은 수주잔고 늘었으면은 뭐 당장 뭐 아무것도 이게 뭐냐면은 LG화학이 지금 이 수주를 받은 물량 있죠. 이걸 생산을 못 해요.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장이 제한적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장 캐파를 늘려야 돼요. 공장을 새롭게 짓고 기계를 들여와서 생산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설비 증설을 보실까요? 이 LG화학이 지금 설비 증설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연평균 38%씩 지금 설비 증설을 늘려가 나가야 돼요. 삼성 SDI 여기 빨간 게 보이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연평균 52%의 설비를 늘립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82%에. 이거는 기타 업체, 중국 업체, 일본 업체입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배터리를 엄청나게 요구를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캐파가 이렇게 증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설비를 증설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할게요. 기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계를 사야 돼요. 즉 장비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2차 전지 장비 회사가 떼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비주에 투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장비를 사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배터리 하나하나 만들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가 있죠. 소재가 많이 팔리겠죠. 옛날에 100개 팔렸으면 앞으로는 1000개가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국내만 하더라도 설비 투자가 2023년도까지 6배입니다. 6배가 증가해요. 6배가 증가할 만큼 설비 투자를 하면 그 장비가 그만큼 6배에 해당하는 장비가 팔린다는 얘기고, 소재하고 부품 역시도 그 6배에 해당되는 소재와 부품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파도입니다. 내연기관 역사 100년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전기차, 수차 시대가 돌입된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적인 현상에서 이 기업을 투자를 안 하면은 굉장히 큰 후회를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의 판매 목표, 이게 발주입니다. 배터리 발주나 마찬가지예요. 폭스바겐은 일단 끝났고요. 르노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만 16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굉장히 커질 거란 얘기겠죠. 이게 언제부터? 2019년도에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자, 발주가 는 거 보십시오. 2018년도 수주잔고가 큰 폭으로 늘었죠. 자, 그러면은 이 수주잔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LG화학은 폭발적인 설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소재주들의 실적이 언제부터 좋아진다? 내년도 2020년도부터 좋아집니다. 올해는 항상 그래요. 이게 동트기 전에 항상 새벽이 어둡다고.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ESS 저장 장치라는 게 2분기 때 막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원인 조사를 하느라고 ESS 배터리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코발트라든 그리고 니켈 이런 가격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 그 재고자산 손실에 의해서 올해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 실적이 별로니까 물론 좋아진 기업도 있어요. 장비 업체들 몇 개 기업은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할 때 올해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싸죠. 주가 역시도 지금 안 좋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안 좋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제가 권고드립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5G 추천하기 전 2017년도 실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5G 종목들 죄다 적자였어요. 그다음부터 2018년도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2019년도 올해 1분기 때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죠. 바로 2차 전지가 2017년도 하반기에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주가 역시도 지지부진할 때 이때 매수하시면은 향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정의연 방송은 일주일에 2번을 해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방송 켜놓고 단타 치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 말씀드렸죠. 저 개인 투자자라고. 전 중장기 투자를 선호를 합니다. 수익률은 이거 말씀드리면 믿으려나? 모의 투자 저번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6개월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중장기 투자한다고 수익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단기 수익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아니,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단기 수익률이 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제쳐놓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추천을 해요. 근데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종목도 하루에 15시간씩 투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중에 최상위 종목을 하나씩 선별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2차 전지 관련된 10종목을 무려 3시간에 걸쳐가지고 특집 방송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금 방송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에서 말씀하시면은 거기 제 전담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운영자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쪽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궁금한 사항 혹은 연락처 그냥 남겨주시면은 회사 쪽에서 제 전담 운영자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화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네, 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윤유석 고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 윤유석이라고 없어졌나? 윤유석 대표인가요? 윤 선생? 없어졌네? 이상하네요. 여기 있네요. 윤 선생 주식교실이라고 검색해야지 나오네요. 윤 선생 주식교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뒤에 이 회원 전용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뭐뭐 테마 이거 2차 전지 테마거든요. 이거 다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시게 되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녹화 방송이 있어요. 녹화 방송 클릭하신 뒤에 다 있습니다. 이게 유료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클릭하신 뒤에 그 동영상을 일단 좀 들어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녹화 방송 그리고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 포트폴리오 여기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PC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서 아까 녹화 방송에서 이 방송들 여기 나와 있죠. 뭐뭐 테마, 뭐뭐 시장을 독식한다. 그리고 뭐뭐 테마 글로벌 뭐뭐 성장을 독식한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뭐 테마 2019년도 하반기 실적 성장 본격화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역시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 역시 제 자산을 거기에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맞이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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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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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